여보 집만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이 집만은 지켜야 해요.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한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하는데도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포르쉐를 몰며 월 4천만 원을 버는 강 회장이었습니다. 건설사 상무 출신인 제가 설마 망할 리가 있겠냐고 세상을 비웃었죠. 하지만 그 자만심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기업 건설사 상무 출신 64세 남자가 모든 것을 잃기까지 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2018년 봄, 저는 30년 넘게 몸담았던 건설사를 떠났습니다. 상무로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평생 아끼며 모은 예금 5억을 더하니 총 8억의 현금이 제 손에 쥐어졌죠. 송파에 15억짜리 자가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노후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갈 곳이 없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현장으로 달려가던 제게 텅 빈 하루는 견디기 어려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어요. 우리 여행이나 다녀요 라고 했지만 저는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나간 곳이 전직 임원 골프 모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라운딩을 마치고 같은 건설사 출신 임원들끼리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요즘 뭐 하면 돈이 되나? 누군가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최 전무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강 상무, 요즘은 예식장이나 요양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야. 현금이 쏟아진다니까? 카드 수수료만 떼도 장난 아니더라고.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에서 30년간 단련된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맥과 자금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미 제 머릿속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인수 자금 8억, 운영 자금 여유분 확보. 건설사 인맥들이 화환 보내주고 주말마다 예식 풀로 돌리면 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저녁 식탁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예식장 사업 한번 해볼까 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지금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뭘 걱정해. 내가 건설사에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따낸 사람이야. 예식장 하나 못 굴릴 것 같아?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이불 속에서 작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대형 예식장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성남 쪽에 괜찮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로비가 넓고 천장이 높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도 100대 이상 수용 가능했죠. 주인은 건강 문제로 급매로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8억에 드릴게요. 시설도 깔끔하고 바로 영업 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음 주에 잔금 치르고 인수하면 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예금 다 쓰는 거예요? 퇴직금도 다 넣는 거고요? 그래야지. 사업은 올인해야 성공하는 거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이 돈으로 2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굳이 위험한 사업을 왜? 저는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사업을 몰라서 그래. 나만 믿어. 2년 안에 투자금 다 뽑고 매달 5천씩 버는 거야. 2018년 가을 저는 퇴직금 3억과 예금 5억을 통째로 털어 예식장을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설사 강 상무에서 강 회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명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엠파이어 그랜드 컨벤션 대표이사 강민철. 명함을 받아든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내가 회장이구나.
건설사에서는 평생 상무까지밖에 못 올라갔지만 이제 나도 사장이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8억을 들고 막 들어선 그곳이 제 인생 최악의 나락으로 가는 입구였다는 것을. 2018년 하반기부터 예식장은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건설사 시절 쌓아둔 인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오픈 첫 주말 로비에 화환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현수막처럼 큰 화환들이 입구부터 복도까지 늘어섰습니다. 예식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강 상무님 예식장이시죠? 저희 아들 결혼식 좀 부탁드립니다. 옛 동료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이면 예식이 시간별로 풀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19년 초부터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묵직한 금고 문이 열리면서 5만원권 현금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고무줄로 칭칭 감긴 돈다발들이 금고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여갔죠. 그 빳빳한 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건설 현장의 흙먼지 냄새보다 수만 배는 더 달콤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새 돈의 까슬까슬한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매달 순수익이 4천만 원씩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1년이면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는 겁니다.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어. 저는 그해 여름 저의 로망이었던 포르쉐를 샀습니다. 은색 메탈릭이 햇빛에 반짝이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업가의 차지. 아내에게도 수입차를 사줬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도 좋은 차 타야지. 명품 가방도 몇 개 사줬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여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축해요. 하지만 저는 우겨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들 민우에게는 마케팅 실장 직함을 줬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민우가 합류했습니다. 민우야, 이제 아버지 사업 같이 해보자. 네, 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우는 예식장 2층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했죠. 아버지, 요즘은 SNS가 대세예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리면 문의가 엄청 들어와요. 실제로 민우가 맡은 후 예약이 30% 늘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해. 저녁이면 세 식구가 예식장 2층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아내는 주방 메뉴를 점검하고 민우는 예약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날 매출을 계산하며 흐뭇하게 웃었죠. 오늘 예식 2건에 총 매출 8천만 원입니다. 민우가 보고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기세로 가면 내년엔 지점도 낼 수 있겠어. 민우야, 너 분당 쪽 예식장 시장 조사 좀 해봐라. 그해 가을 저는 건설사 동기들을 예식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야, 강민철 이 자식 완전히 대박 났네. 역시 상무 출신은 다르다니까. 동기들의 부러운 눈빛이 제 자존심을 채워줬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가족 셋이 포르쉐를 타고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며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민우도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2019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예식장에서 특별 이벤트 예식이 있던 날이었죠. 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 신랑 신부가 눈 속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경영의 천재야. 시대를 읽는 안목이 있어. 건설사 상무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어. 금고를 열 때마다 쌓여가는 현금 뭉치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4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제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죠. 그해 송년회에서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보너스 2배로 줄게. 모두 고생 많았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이걸 만든 거야. 송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포르쉐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 여유로운 미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어땠어요? 좋았지? 역대 최고야.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크게 키울 거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자만심이 제 몰락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 행복했던 시절은 채 몇 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2019년 가을, 민우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금고 문을 닫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태블릿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요즘 예식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감성 스몰 웨딩이 대세예요. 화면에는 작고 아기자기한 예식장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0명, 80명 소규모 하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신혼부부들은 큰 예식을 싫어해요. 사진 잘 나오는 작은 공간, 그게 진짜 핫해요. 민우는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호황일 때 바꿔야 해요. 보증 인원을 150명 정도로 낮추고 공간을 나눠서 운영하면. 저는 민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예식장이 왜 잘 되는 줄 알아? 민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모야, 규모. 사람들은 큰 예식장을 원한다고. 하객 300명은 와야 체면이 서는 거야. 50명, 80명?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건설사에서 수천억짜리 수주를 따내던 사람이야. 예식은 과시야. 격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민우의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정성껏 만든 기획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는 아직 사회를 몰라.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방식이 맞아.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주워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제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요즘 마케팅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번만 들어봐요. 제발. 당신도 아들 편이야? 저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식대로 성공해왔어. 지금 와서 새파란 자식 놈 말을 들으라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의 한숨 소리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첫 번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제 고집이 가족의 조언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뉴스에서 중국 우한의 이상한 폐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까지 오겠어. 하지만 2월, 3월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습니다. 예식장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예약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음 달 예식 취소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객을 못 부르겠어요. 하루에 취소 전화가 10통씩 걸려왔습니다. 3월 예정이었던 예식 20건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주말인데도 예식장이 텅 비었습니다. 직원들이 할 일 없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넓은 홀에 조명만 켜져 있는 모습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민우가 다시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아버지, 온라인 스트리밍 웨딩은 어때요? 화상으로 하객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손에 든 기획안에는 구체적인 플랫폼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도 빨리 준비하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결혼식이야? 화면으로 보는 게 결혼식이야? 아버지, 지금은 비상 상황이에요. 민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지나갈 거라고. 그때까지 버티면 돼. 민우가 준비한 기획안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나가봐. 할 일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우가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3월 말 정부에서 식당 영업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식장 뷔페 운영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객은 50명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4월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예식이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순수익 4천만 원이 적자 4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적자가 4천만 원이에요. 괜찮아. 메우면 돼.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5월도 6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4천만 원씩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통장에서 조금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게. 민우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그만해.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대로 할 거야.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제 얼굴은 어디 가고 초췌하고 불안한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제국을 무너뜨리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조언을 2번이나 짓밟은 그 오만함이 곧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이 석 달 만에 2억이 증발한 것입니다. 매달 4천만 원씩 적자를 메우다 보니 눈 깜짝할 새였습니다. 이러다가 1년도 못 버텨요, 우리.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한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불황이야.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은 더 화려한 예식을 원할 거야. 지금 시설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이긴다. 그 망상이 제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주거래 은행 지점장을 찾아갔습니다. 지점장님, 사업자 시설 자금 대출 좀 받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서류를 보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 대출은 좀. 예식업은 지금 가장 타격이 큰 업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식장들이 다 문 닫을 때 저만 버티면 돼요. 시설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코로나 끝나면 독점하는 거죠. 그래도 대출은. 지점장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신용 등급 보세요. 이 정도 사업가를 못 믿는 겁니까? 결국 저는 10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때 금리는 연 3%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저는 씩 웃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대출 10억 받았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적자인데 빚까지 지는 거예요? 걱정 마. 시설 투자하면 곧 회복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러다 우리 완전히 망해요. 당신은 사업을 몰라.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축소해야 할 때예요. 확장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 답이에요. 닥쳐.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수천억 프로젝트 수주 따낸 사람이야. 10억 가지고 뭘 못하겠어. 민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자 대출은 정말 위험해요. 지금 시국의 이자도 못 갚으면 나가. 당장 나가. 9월부터 본격적인 확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홀을 더 크게 넓혔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았습니다. 벽면을 금박으로 치장했습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저는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건설사 시절 부리던 협력업체 사장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강 상무님, 지금 이 시국에 이렇게까지. 괜찮아, 돈 걱정은 하지 마. 대출 이자만 매달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매달 4천만 원씩 적자가 쌓였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증발하는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 급여 명세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니 아내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남편이 흔들리면 가족이 무너진다. 12월 민우가 제 책상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월급이요. 반납할게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거라도 보태세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내 월급은 내가 받아. 아버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가봐. 일이나 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벌어온 월급을 반납하다니. 얼마나 회사 상황이 심각하면.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공사만 끝나면 대박 난다. 2021년 1월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금박으로 치장한 대형 홀이 완성됐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로비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준공 검사를 받던 날 저는 홀 한가운데 섰습니다. 이제 다들 놀라서 예약하러 올 거야.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습니다. 비어있는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가득 쌓여있던 현금 뭉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텅 빈 금고 바닥만 덩그러니 보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1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광기에 찬 눈빛의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들 다시 올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홀은 텅 비어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포르쉐 핸들을 잡은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제 목소리조차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마친 예식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벽면과 샹들리에만 덩그러니 빛나고 있었죠. 저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예약을 채워야 해. 3월 어느 날 젊은 커플이 예식 상담을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객을 많이 못 부를 것 같아요. 50명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예식장은 보증 인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기준으로 식대를 내셔야 해요. 신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0명이요? 지금 코로나인데 그게 가능해요? 계약 조건이 그렇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예식장 알아볼게요. 커플이 일어서려 하자 저는 계약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번 예약하시면 취소 시 위약금 50%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커플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4월 예약했던 커플들이 하나둘 취소하러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객을 못 부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보셨죠? 보증 인원 300명분은 내셔야 합니다. 어느 날은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정말 어려워요.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힘드신데 저도 어렵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복도에서 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법대로 해. 계약 위반이야.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민우도 사무실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5월 어느 날 민우가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맘카페에 우리 예식장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긴급 엠파이어 그랜드 컨벤션 절대 가지 마세요. 코로나인데 300명 강요하는 갑질 예식장. 위약금으로 2천만 원 뜯어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헐 진짜요? 저도 상담 갔다가 기분 나빴어요. 여기 사장 완전 불친절하더라. 돈만 밝히는 곳.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게시물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SNS 관리 다시 해볼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과문 올리고 정책 바꾸겠다고 공지하면 이미 늦었어. 저는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끝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민우의 걱정대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평점이 1.5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생 최악 뷔페. 음식 다 식어서 나옴. 재료 신선도 의심스러움. 실제로는 신선한 재료를 썼지만 한번 돌아선 민심은 무서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리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6월 예약이 0건이었습니다. 7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서 급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슬쩍 봤습니다. 중고 명품 거래 앱이었습니다. 루이비통 숄더백, 실착용 3회, 급처, 샤넬 클래식백, AS 가능, 빠른 거래 원함. 가 올린 판매 글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가방들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알림이 왔습니다.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아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통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다 정말 다 없어지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9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나가 포르쉐를 바라봤습니다. 득이양양하게 몰고 다니던 그 차. 이제는 유지비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포르쉐 급매 내고 가능. 며칠 뒤 차가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돈도 직원 월급과 대출 이자로 사라졌습니다. 10월 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 금고에 가득했던 현금 뭉치는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생기 없는 피부, 포르쉐 핸들을 잡고 웃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갈 사기꾼이 곧 제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1년 말부터 2023년까지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직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제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식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악평이 쌓인 예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예식 한두 건이 전부였습니다. 돈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이제 매달 대출 이자조차 제때 내기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건가? 8억을 날리고 빚만 10억 남는 건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건설사 후배였던 박 사장이었습니다. 강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그래. 박 사장은?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형님,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형님한테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며칠 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 사장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예식장 힘드시죠? 박 사장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아는구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주도 애월 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절벽 위, 노을이 지는 수평선, 그림 같은 야외 공간. 형님, 육지 예식장은 이미 끝났어요. 박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주도 야외 웨딩이 정답입니다. 애월의 기가 막힌 부지를 제가 잡았어요. 사진 속 부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예식 올리면 인스타 대박이에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딱 원하는 거예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억이면 됩니다. 박 사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간단한 시설만 지으면 바로 영업 가능해요. 형님 예식장 빚도 다 갚고 새 출발하시는 겁니다. 5억.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남은 건 송파 아파트뿐이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5억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형님 생각해보세요. 박 사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주도 개발붐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주도에 투자할까 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건설사 후배가 제주도 야외 웨딩 부지를 소개했어. 5억만 투자하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억을 어디서 구해요? 집을 담보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집만은 안 돼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송파 집만은 지켜요. 그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이에요. 여보, 일어나. 저는 아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일어나요. 절대 안 돼요.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게 이 집 하나예요. 여기라도 있어야 노후를 버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다음 날 민우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주도 투자 얘기 들었어요. 그래, 마지막 기회야.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검증부터 해보세요. 민우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요. 제주도 가서 직접 땅도 보고 와야 해요. 그럴 필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사장은 내 후배야. 건설사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라고. 그런 사람이 날 속이겠어? 아버지, 요즘 지인 사기가 제일 많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증만 하고 투자하세요. 제발. 넌 나를 못 믿어?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30년 현장에서 사람 보는 눈 키웠어. 내 후배를 못 믿는다는 거야? 민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마지막 주택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한번 담보 잡히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박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1월부터 공사 시작해서 3월이면 오픈합니다. 잘 부탁하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월이 되어도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2월 초 민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박 사장 전화 안 받죠? 그래. 바쁜가 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경찰서 갔다 왔어요. 민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기 고소 접수했습니다. 박 사장,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 속인 전문 사기꾼이래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주도 부지도 확인했어요. 민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건축 허가조차 안 나는 돌무더기 산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름다운 해안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뭐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돈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사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 같대요.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적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아내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파트. 그마저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4년 한 해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예식장은 거의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매달 은행 톡촉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표님, 이자 연체 3개월째입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대출 원금 10억에 아파트 담보 대출 5억.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 봄,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예식장 부지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8억에 샀던 예식장이 4억에 낙찰됐습니다.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행 대출 상환에 다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도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경매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유찰, 재유찰을 거쳐 결국 12억에 낙찰됐습니다. 담보 대출 5억과 밀린 이자를 갚고 나니 제 몫으로 돌아온 돈은 딱 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6억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 운영하며 밀린 각종 빚, 직원 퇴직금, 거래처 미지급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모두 합치면 6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강 대표, 우리 돈 언제 주실 겁니까?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결국 6억으로 급한 빚부터 갚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5년의 직장 생활, 7년의 사업, 그 긴 세월이 남긴 건 땡전 한 푼 없는 빈손이었습니다. 아니, 빈손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갚지 못한 빚이 6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5월 어느 날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월세방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우리 가족이 이제 15평 월세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내리는데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처분하고 최소한만 가져왔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진작에 다 팔렸습니다. 포르쉐도 없었습니다. 갓 나가는 가전제품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정리하는데 아내의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축이 완전히 닳아 구멍이 났습니다. 옆면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끈은 여러 번 묶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사준 수입차와 명품 가방들, 이제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만 남았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를 불렀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민우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너 쉬어. 아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간단히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배달 시작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배달 대행 어플 가입했어요. 민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배달 라이더 앱이었습니다. 이미 가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민우야, 내가 무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같이 갚아요, 아버지. 민우가 똑바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셋이 힘 합치면 갚을 수 있어요. 민우야.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도 있어요.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뭐가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해요. 처음부터 다시. 다음날 아침 일찍 민우가 집을 나섰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걸터앉은 민우가 보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켰습니다. 민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우의 뒷모습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케팅 실장이라고 명함을 만들어줬던 아들, 대학을 나와 아버지 사업을 도왔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트 파트타임 알바를 나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저녁에 봐요. 아내의 뒷모습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걸이,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혼자 남은 빈 방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8억만 안 건드렸어도, 퇴직금만 지켰어도, 8억을 조금씩 아끼면서 살았다면 한 달에 300만 원씩만 써도 20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니, 투자만 안 했어도, 그냥 은행에 넣어뒀기만 했어도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자만심이, 제 고집이, 제 욕심이 아내와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아들의 조언을 2번이나 짓밟았습니다. 아내의 애원을 무시했습니다.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함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빈 방에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이 만들어준 8억. 그 돈을 지키기만 했어도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키는 대신 날렸습니다. 벌려고 하다가 다 잃었습니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니라 버티고 지켜야 할 마지막 방패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정성스럽게 다려진 남색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섭니다. 몇 년 전 포르쉐를 몰고 출근하던 그 시간입니다. 이제 제 손에 든 것은 외제차 키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안전을 책임질 마스터키와 손전등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저는 이곳의 경비원입니다. 처음 경비복을 입었을 때는 비참했습니다. 강 상무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는 환청이 들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입주민들이 건네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짧은 인사가 예식장에서 듣던 강 회장님이라는 가식적인 아부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민우에게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배달 라이더로 뛰고 밤에는 틈틈이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더니 드디어 실력을 인정받아 중견 마케팅 회사의 팀장으로 스카우트된 것입니다. 면접 때 민우는 예식장을 운영하며 겪은 실패와 SNS 위기 대응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실패의 기록이 오히려 민우를 더 단단한 전문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버지, 저 첫 월급 탔어요. 어제 퇴근길 민우가 정장을 입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건넨 투툼한 봉투 속에는 6억 빚을 갚기 위한 변제금과 가족 생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다. 저는 민우의 듬직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식탁에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아내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웁니다. 마트 일을 마친 아내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웃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행복한 거 맞죠? 저는 소주잔을 부딪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수천 배는 더 행복하지.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던 그때보다 지금 이 소박한 식탁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제가 과거에 부린 욕심에 대한 반성문이자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한 티켓입니다. 8억을 날리고서야 저는 비로소 배웠습니다. 퇴직금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던지는 도박 자금이 아니라 우리 노후를 끝까지 지켜줘야 할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요.
돈의 주인이 되는 법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족의 목소리를 짓밟고 얻은 성공은 신기루일 뿐이지만 가족과 함께 땀 흘려 일구는 일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